정말 심각하게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절대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4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부자TV의 최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9월에는 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일단은 그 약간 지난번 내용에 살짝 복기를 해보면 네네.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 7월 달에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네. 그때 일단 비중을 줄여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7월 달에 반등이 나왔고 한 8월 한 초중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잭슨홀 기점으로 해서 다시 네. 좀 조정을 받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글쎄요, 좀 하락을 하다가 살짝 추석 연휴 동안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금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네. 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자 9월 달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코스피가 3,000일 때 2,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2,200을 실제로 터치를 했고 맞아요. 제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 2,500선까지는 400에서 500선까지는 나올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500 초반대까지 갔다가 제가 그때가 되면 다시 빠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맞췄던 거는 제가 뭐 대단히 유능하고 뭐 똑똑하고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큰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결국 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을 결국 컨트롤하는 거는 페드 그냥 연준이거든요. 얘네들이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시장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걸 보고요. 세 번째는 연준이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연준의 현 상태, 연준의 의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복합적으로 보고 보통 판단을 해요. 큰 흐름에서. 이게 의외로 되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승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상승을 원합니다.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게 시장의 현 상태가 언제 나오냐예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원하냐고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상승을 더 원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연준은 그래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와 야 너네가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연준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생했던 건데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자라고 해서 원래 매년 2%를 타겟팅하던 것을 평균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4% 5%가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이 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웬만큼 상승을 더 원하더라도 오케이 해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상태 그리고 실업률은 오히려 굉장히 최저인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연준의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전 세계 커맨드 금융시장의 커맨드 역할을 하면서 신뢰라는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이미 2008년도에 한번 깨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깨졌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하고 1년 내내 떠들다가 결국은 그게 틀렸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예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다시 지금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 시장이 와 빠지면 연준이 살짝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선 와 하고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연준의 역할이 뭐냐면 연준은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가지를 가장 메인 타겟팅으로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로 얹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금융 안정입니다. 이 금융 안정은 보통 너무 한쪽에 힘이 강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당히 좋아지는 거를 원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좋아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투자가 너무 엄청난 유동성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환호를 우와 하면은 진정해 하고 억누르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또 너무 하락하게 되면 오케이 좀 생각해 줄게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빠졌다가 시장이 너무 무너지는 건 원치 않으니 시장이 좀 원하는 비둘기 발언을 해줘서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이 너무 단기간에 몇백 포인트가 이렇게 상승할 정도예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최고치 상승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를 누르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누르는 발언을 하냐 안 하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이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안 잡히는 거고 최근에 발표된 CPI도 살짝 낮게 나왔지만 이거는 전혀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는 2%, 3%입니다. 이미 이거를 여러 차례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다가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5에서 0.2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라면 2%, 3%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의 파월이 그 의견을 상승하게 도와줘라는 걸 들어주려면 예를 들어서 8.5에서 적어도 7%대까지 내려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0.2만 내려왔고요. 이 안에서도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식료품 가격, 주거 가격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많이 높게 나왔어요. 앞자리가 6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가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확 떨어진 게 나왔으면 야, 패드가 했던 전략이 통했구나. 그럼 패드가 이 속도대로만 간다면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없겠네. 이거는 금리 인상도 빨리 끝나고 금리 인하도 빨리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리기 때문에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덜 빠지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긴장하는 거죠.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걸로도 우리가 원하는 물가의 목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을 하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자기의 신뢰를 지키려면 이 신뢰가 이따 후반부에 나올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뢰가 한 번이라도 더 깨져버리면 지금 당장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러시아, 중국한테 바로 잡아먹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란 국가가 러시아, 중국한테 그렇게 쉽사리 잡아먹히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명분을 준다는 게 더 큰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쟤네가 연준은 커맨드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해. 쟤네 끝났어. 이게 기저에 깔려버리면 전 세계도 이제 미국한테 등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만큼은 그걸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한테 너네가 상승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게가 되겠냐 이거죠.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CPI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0.25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냐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0.25하고 0.5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되고요. 심지어 하루 만에 CPI 발표 하루 만에 1% 금리 확률까지 30%가 넘게 나왔어요. 네. 심지어 서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1%를 지지한다라고까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미 앞에서 와 하고 환호성이 질렀던 것을 연준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400, 500까지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해버리면 연준은 결코 그걸 더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9월에는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럼 줄이려면 당연히 반등을 해서 상승할 때 줄여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반등해서 상승할 때 그래 지금이다 하고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중을 줄이지 않은 분들은 또다시 손실이 발생하면서 야 이미 손실이 이렇게 커졌는데 9월 달에 어떻게 팔아? 이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맞아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누가 와서 말하더라도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정말 지금은 절대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함부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확정적인 말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 세계가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호황이 왔던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내는 대출이자가 2배, 3배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시장의 유동성이 돌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네네. 뭐 계속 연은 총재들이 밝힌 것이 일단 4%까지 올려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결정을 하겠다. 뭐 그 네. 얘기는 즉슨 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패드와치나 이런 데 보면은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7에서 4%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약간 미니 골드락스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골디락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에서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냥 약간 중립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이 물론 틀린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인 거죠.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을 때 야,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뭐 수요가 이제 공급이 줄고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해왔던 수요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의견이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 과도하게 오르면 기존의 그 수요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일단은 미국의 중립금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럼 미국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최근에 그 시장의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4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냈다고 해요. 그렇게요? 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진짜. 뭐 40여 개 국가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0.75의 인상을 한 국가가 40여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 빼고 네. 뭐 이름 좀 있는 국가들 중에서 금리 좀 올렸습니다 하는 게 다 0.75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심지어 최근에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들은 뭐 0.5% 1%도 올렸고 심지어 유로존이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0.75를 올렸습니다. 이게 유로존은 단일 국가가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국가에 정말 잘 사는 국가도 있을 거고 못 사는 국가가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유로존 금리인데 못 사는 국가들한테도 그것이 적용되는데도 0.75를 올렸어요. 물론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대응책인 거지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로존이 0.75를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안 끝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0.75를 더 올릴 판이에요, 최소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연준은 앞으로의 올해 안에만 남은 금리 인상 회의가 FOMC 회의가 3번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3번의 첫 번째 출발이 최소가 0.75예요. 그런데 한국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은 그동안 베이비 스텝 0.25만 단행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0.5를 한번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8월 달에 한국이 주요 43개국 국가에서 40개국 대비 원화가 절하가 됐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 대부분의 국가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때 한국은 베이비 스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환율이란 그 금리라는 건 그 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은 국가들이 0.7을 올리는데 우리가 0.25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투자 세력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환율은 튀어오르게 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외환보유고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실제로 지표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4%를 반영했을 때는 미니 골드락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가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전 세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한국이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율이 터진다면 과연 미니 골드락스가 만들어질 것이냐. 특히나 한국은 환율에 너무나 민감한 국가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은 환율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거기다가 대부분의 원자재와 자원을 거의 뭐 99%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환율 움직이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물가가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물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여기서 환율이 오르면 이 물가는 절대 못 내려옵니다. 경제가 다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미니 골드락스로 끝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저는 계획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최악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최악을 봤을 때 저는 미니 골드락스가 아니라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화폐 전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뭐 안정적으로 굴러가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15에서 20% 정도가 빠지게 되면 상승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락장을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전쟁을 만들고 있다. 뭔가 네.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네. 이건 뭔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자TV가 초창기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때 초창기 영상 때 제가 반장선거라는 주제로 영상을 3편 정도 찍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영상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게 길어봐야 2년 안으로 새로운 화폐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저도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했던 이 경제 체제가 유지됐던 것은 딱 하나 때문이거든요. 페트로 달러 시스템. 네. 경제를 아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이제 아는 건데 네. 간단하잖아요. 원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 이 조약이 1970년대부터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메인이 원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달러가 아닌 위안화도 받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로 한 브릭스 체제라는 거를 최근에 또 브릭스 체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위안화를 주요 거래 통화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거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브릭스 하는 국가도 해봐야 뭐 브라질, 뭐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인데 여기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물론 중국이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세계적으로 통용화폐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국가가 뭐 위안화가 크니까요. 그러면 야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이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브릭스 통화가 대부분 그런 원자재와 관련된 국가고요. 네. 중국이 1대1로라는 육상과 이 해상의 실크로드를 구축한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원부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원자재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독점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 사우디죠. 근데 이 사우디가 최근에 아주 밀월 관계였던 미국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오히려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심지어 이번 달에는 이제 시진핑이 사우디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야 그리고 이미 올 초부터 사우디가 위안화로 결제를 뭐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얘네가 좀 덩치가 커져서 뭐 우리보다 GDP가 어떻게 되고 뭐 무역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 패권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위협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사우디가 하는 거는 금융 패권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렉시트에서 탈퇴했던 영국이 영국의 세계 7대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석유 회사가 2년 전에 위안화로 사상 첫 결제를 받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영국 내에서는 영국은 원래 그 런던 금융이라는 게 지금의 월가 역할을 수십 년 전에 대체 원래 있었던 금융시장의 핵심이었는데 허브였는데 그렇죠. 이걸 월가한테 뺏겼잖아요. 네. 지금 영국이 목표가 런던을 다시금 제1의 금융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시진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과도 최근에 이 영국 내에서 위안화 거래소라는 걸 또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은 본다면 상하이에다가 원유 선물 거래소를 위안화로 거래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국가들이 뭉쳤는데, 유럽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지금 중국하고 라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었다라는 거죠. 그건 몰랐네요, 사실. 예, 정치라는 게 물론 이 국가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국가든 간에 너무 노골적으로 한 개 국가한테 붙을 수는 없어요. 이 국가와 이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 중국한테 완전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국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과 1대1로 붙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 2018년대 1차적으로는 중국이 완전히 깨졌는데, 지금은 이 중국이 이제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해서 미국한테 대항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폐 전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국가들이 싸우게 되면 이 충격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격해진다. 그런 것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우리나라가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게 이제 옛말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나와서 제일 가장 어떤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탈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의 동조율을 낮추고 그리고 그것을 미국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완전히 미국에 붙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중국 주도의 수출을 북미로 돌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이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기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시기는 혼란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고, 혼란의 시기 때는 뭐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뭐 안정적으로 굴러가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또 찍으셨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부자 될 기회. 여기저기에서 뭐 유튜브 썸네일로 뭐 저희도 사실 쓰긴 하는데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당장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누구 말만 맞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시장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분명히 이런 장에서도 높게 상승하는 종목들과 섹터군은 분명히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네가 백날 하락을 외쳐도 나는 수익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특히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다 보면은 특정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갈 곳 없는 돈들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얘네의 상승이 더 평소보다도 높게 나오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 수십 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자 될 기회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쌀 때 사는 게 부자 될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현금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쌀 때 정말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앞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장에도 분명히 오르는 게 많은데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보려고 내 현금을 다 넣어버리면 정작 시장이 많이 떨어져 사야 될 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현금 확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뭐 수개월간 하락을 주장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원래 되게 긍정론자예요. 2016년부터
2015년 말부터죠. 2015년 말에도 저는 상승을 외쳤고 2016년, 17년, 18년도에도 상승을 외쳤고 2020년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코스피가 14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1400 빠진 거 보고 환율이 깨지지 않는 걸 보고 이건 여러분 기회입니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때도 상승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상승론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을 몇 개월간 제가 외치는 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상승론자예요. 제가 지금 하락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승이 나중에 올 때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 현금을 확보하면 이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못 잡을 수는 있어요. 이때 수익을 못 볼 수는 있어요. 이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확실한 기회를 잡자라고 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고 하락장에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무나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곡소리가 나기 전에는 바닥이라고 외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결코 지금을 바닥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주식 가격이 싸냐? 싼 건 맞아요. 근데 이 싼 게 더 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코스피라는 게 코로나 발생한 게 전 수준보다도 높거든요. 코로나 때 국가가 성장했냐? 코로나 때 국가 성장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유동성 빨로 상승한 거예요. 그 유동성 빨이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경제가 무너져서 주가가 내려왔냐 하고는 지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동성이 부족해진 걸로 내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분할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여유를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녀요. 그걸 못 잡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너가 때문에 내가 이 급등을 못 잡았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지금 너무나 많은 유튜브에서 4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고 지금 빨리 이 종목들을 잡아야 돼. 이 종목들이 지금 싸니까 빨리 지금 사내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더니 반등장에서 거봐 이게 맞네. 수익을 받네. 이 생각이 강해지면은 저 밑에까지 하방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빠른 호흡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너무 조급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걸 오해하지 마라. 40년 만에 부자 될 기회를 지금 당장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는데 그 40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막말로 5년이 더 유지가 돼서 45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네요.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럼 지금 40년 만에 부자 될 기회라고 생각해 들어갔던 분은 5년 동안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외치는 이유가 결국은 현금이 있어야지 지금 주식에 아무리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잘못 하락장에 물려버리게 되면 지금 수익 본 거 다 반납이에요. 그게 2020년도에 수익으로 좀 이 주식에 재미 좀 봤던 분들이 2021년도에 다 물리고 오히려 손실이 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반등장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그 진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자중하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시기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바닥이 왔을 때 이때쯤이면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를테면 금리 뭐 인하기 시작해서 뭐 된다라든지 혹시 뭐 그런 포인트들 지표들이 있을까요? 지표는 너무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표는 너무 많고요. 일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미 주식시장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와 시장의 매크로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들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분석하고 우리가 들어가자인데 그러려면 금리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제적 금리 인하냐 후행적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연준이 하는 금리 정책이
선제적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후행적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를 봐야 될 거고요. 환율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제조업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산업에 지금 패러다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산업이 현재 얼마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달러 패권에 대한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이젠 좀 일단락 됐구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동으로 육체로 돈을 벌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몸으로 일해서 버는 건 되게 어려운데 불로소득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로소득 사실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사실 네. 이게 육체 일보단 덜 할 뿐이지 몸에는 더 안 좋아요. 사실.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네. 받고.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불로소득을 쉽게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그 앞에서 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 여기에 가 있는 거지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편협적으로 한두 가지의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거죠. 대다수의 정보들을 내가 받아서 그 안에서 취합해서 나만의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저는 사실 그래야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언을 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의 어떤 지표만 가지고 시장 좋아질 겁니다. 가격이 너무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그 시기 때 우리가 기회라는 걸 잡으려면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나마 노력을 하고 그나마 현금 확보를 해놓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금 확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바닥은 언제인지 사실상 알 수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분할 매수하는 팁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사실 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해왔던 방법인데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우리가 막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사람이 가는데 웅덩이가 있고 막 덫이 있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올라가는 장기 투자의 길에는 너무나 험난한 구간들이 많다. 막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는 종목마다 사실 너무 다 달라요. 제가 너무나 큰 예전에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게 뭐냐면 제가 2015년도부터 2차 전지를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고객분들한테 이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드렸어요. 실제로 2차 전지를 제가 투자할 때가 10,000원이었거든요. 예, 10,000원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10,000원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대장은 포스코 케미칼이었거든요. 이름이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제 예전 이름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포스코 캠텍인가 그런가요? 예, 포스코 캠텍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대장은 포스코 캠텍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LG화학, 에코프로, LNF, 포스코 캠텍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2차 전지에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기업들을 투자를 하자. 라고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기업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잘 올라가다가 1년 만에 10,000원이었던 게 40,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40,000원이 순식간에 20,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때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빼는 분들이. 근데 이 20,000원이었던 게 다시 1년 뒤에 80,000원을 찍습니다. 근데 80,000원을 찍었던 기업이 다시 40,0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변동성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올라가는 보통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큰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변동폭이 발생해요. 그게 보통 상승하는 종목들은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5에서 10% 정도가 조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피터 린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요만큼의 상승이 나오면요. 상승하는 상승장이나 상승 종목은 이만큼이 오르게 되면 보통 빠지게 되더라도 요 상승분의 절반 정도 이하로는 잘 안 빠집니다. 물론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렇게 오르면 요 절반 정도까지가 빠지고요.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 데서 절반 정도가 빠져요. 이제 이 정도의 계산을 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빠지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하락할 때 이 정도의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상승장이면 전 하락보다도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락하다가 보통 반등장이라고 하는 게 이 상승장의 절반 정도 선에서 보통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여기에서 상승하더라도 여기 정도에 내려갑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15에서 20% 정도가 빠지게 되면 상승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등장이.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5에서 10%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 물론 당연히 있죠. 주식시장이 뭐 수학처럼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하다. 전반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안정적으로 내 자수의 평단가를 낮추기에는 좋았던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향후에 크게 보고 기업을 투자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이든 저는 15에서 20% 정도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해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사야 될지 모르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매도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잘 돼야 매도도 쉽게 하는 거지 매수가 어려운데 매도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매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마다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약간 좀 탈출 시점, 탈출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 정도 빠지면은 뭐 반등이 약간 되돌림 현상이 뭐 평균적으로 지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에서 뭔가 현금 확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2700에서 2200 후반,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2300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럼 2300에서 절반 정도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250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상승하기가 어렵네. 그러면 하락 랠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상승장으로 가려면 전 하락분보다도 훨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면 저는 하락에서 절반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봤을 때 그 선이 2,500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주식도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정도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락장을 대비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뭐 공식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뭐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지금 뭐 크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 현상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완전히 그냥 포로나 같은 그런 폭락장이 아닌 이상 나오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약간 좋은 주식을 길게 사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또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니켈, 흑연, 리튬, 전구체, 코발트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약간 좀 개별 기업 관점에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 텐데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좋은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최근에 가장 또 핫한 그런 키워드가 이 앞서서도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 등등 하면서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게 미국에서 최근 또 이렇게 법안에 도장을 찍은 그 IRA라고 하나요? 인플레 단축 법안. 자, 그 중에서 정말 좀 수혜주가 따로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저는 상당히 포스코 케미칼을 그 2차 전지를 처음 이제 볼 때부터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에 정이 갑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분석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업을 볼 때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오너도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옛날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게 발생했고 오너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냐도
중요하게 봐라.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예. 네. 근데 요즘엔 사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오너를 보는 게. 근데 제가 2차전지를 한창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포스코 케미칼의 오너분이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고요. 도덕 이런 건 모르겠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자회사를 2차전지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은 쉽사리 도전하지도 못할 시기 때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 대장주가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캠텍이었죠. 근데 이 포스코 캠텍이 한창 대장주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2차전지가 처음 출범할 때 거의 잡주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적자도 심했고. 예. 그랬는데 이런 기업들도 다 치고 올라올 때까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나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일단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빨리 자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이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이 돼 있었다면 포스코 캠텍은 이미 덩치를 한번 키우고 나서 이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일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탈중국을 외쳐서 다른 곳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확장을 시킬 때 오히려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정말 이제 얘기는 많은데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을 얘기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광물. 이 광물을 2027년까지 80%를 북미,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광물 80%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만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이 배터리 부품을 미국산을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향후 몇 년 뒤에는 100%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미국에 다 진출을 하고 공장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 미국 뭐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일한 문제는 지금 광물입니다. 광물. 근데 이 광물을 보면 우리가 이 광물을 NC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에요. 이게 얘네가 핵심 자원이죠. 나머지도 뭐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NCM이 몇 년 전에는 비율이 1대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뭐 예를 들어 30%, 코발트 30%, 망간 30%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비율이 8:1:1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미 뭐 6:2인데 이 8이면 뭐냐면 니켈이 지금 80% 이상의 함유량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8%고 SK랑 LG 같은 경우는 이미 9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기술은 다 됐고 내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니켈이에요. 예전처럼 뭐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니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 배터리를 지금 차세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니켈을 어디서 가져오냐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원자재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니켈을 현재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1위, 생산량이 1위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실제 매장 생산량은 이 인도네시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니켈은. 다른 부분들도 물론 생산이 많이 하지 않죠.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콩고 같은 데서 뭐 가져오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생산량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가 어떤 국가냐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맺은 국가가 아닌데 사실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미국은 강자를 놓고 있어요. 그냥 우리 말이 맞아. 따라와예요. 그러면 FTA 맺은 국가가 아닌데 얘네가 우리랑 되게 가까워. 얘네는 그래도 FTA 맺은 국가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대우해줄게 라고 하면 누가 여기에 반박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랑 미국이랑 얼마나 가까운 국가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전체 무역의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세법을 뭐 잘 모르니까 일반 관세 제도라고 해서 GS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의 이 영어만 바뀐 건데 GSP라고 있습니다. 일반 관세 제도인데 특혜 관세 제도인데 이게 개발도상국한테 너네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한테 수출을 할 때 세금 우리가 없애줄게.
이게 이제 GSP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 때요, 이 GSP라는 게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정권 때 이 개발도상국의 GSP가 모두 다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개 국가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국가가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인 무역의 시장으로 바라본다면요, 원래 전 세계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었던 FTA라는 게 미국이 주도한 전 세계 물류의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 탈퇴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바톤을 넘겨받아서 일본이 지금 CPTPP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만든 게 RCEP, 중국 주도의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미국이 새로 올 6월부터 출범한 게 이제 IPEF입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맞아요.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주도로 한 이 IPEF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도 인도네시아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GSP, 그러니까 일반 특례 관세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가져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IRA 그 한 개에 다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보 같은 경우는 쿼드, 뭐 오커스 같은 걸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걸 만들었고, 중국은 브릭스라는 걸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라인을 구축했던 거고, 무역으로 본다면 중국은 RCEP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CPTPP, 그리고 미국은 새롭게 이제 출범한 게 IPEF예요. 이 안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LG가 인도네시아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게 그랜드 슬램이라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니켈을 확보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공장을 이미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인도네시아하고 굉장히 많이 가깝고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일각에서는 뭐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랑 가깝습니다. 당연히 가깝겠죠.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뭐 어떻게 한국 국가하고만 뭐 교류를 맺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시장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니켈, 흑연, 리튬, 전구체, 코발트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생산하고 가공해서 하는 이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년 전부터 탈중국을 계속 외쳤던 거죠. 원자재의 자급자족. 그러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웠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 미국의 이 규제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전고점을 뚫고 두 번의 이 턱이 걸렸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의 차세대, 그러니까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는 포스코 케미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고점을 찍고 빠진다고 할 때, 그때 15%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사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을 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20% 이상 빠졌을 때 사는 거고, 상승 추세로 있을 때는 5에서 15% 정도 빠질 때 저는 이렇게 계속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원 확보,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확실히 원가 우위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자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미 확보한 기업이 당연히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가격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또 네.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폐배터리 관련주. 근데 원래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최근에 타이밍에 잘 맞게 상장한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여기가 뭐 일단 대장주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세비캠. 원래 이게 상장하면 그날 이제 고가 찍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고가 찍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내려오면 살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닭 줬던 걔가 그냥 지붕 쳐다보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기업들이 오버행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을 뭔가 투자함에 있어서 뭐 팁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뭐 이 기업을 우리가 겪어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데이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 기준 정도를 이런 애로 잡아볼만 하는 거는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공부해 본 부분이거든요. 사실 성일 하이텍도 제가 2차 전지로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시장도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막 보고서들 막 열심히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를 유일하게 하고 있던 게 성일 하이텍이었죠. 네. 상장이 안 돼 있었고 전 세계에서 폐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미코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유미코어는 실제로 한국에 지금 네. 이 자회사를 만들 정도로 한국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일 하이텍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매출을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출을 본다면 거의 90%가 코발트와 리튬의 판매를 가지고 이익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발트와 리튬의 가격이 이 기업의 매출액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성일 하이텍이 그런 지금 이 분류한 이 자원을 누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이게 되게 저도 의외였는데 삼성물산입니다. 물산이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도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삼성물산이 이 기업의 영업망, 그리고 뭐 진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삼성물산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상장할 때 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이 증권 보고서에 삼성물산의 향후의 향방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의 가격이 이 기업의 판매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삼성물산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이익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업이 또한 물론 앞으로 캐파를 늘리고 공장을 증설을 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LME라는 런던 금속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증권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거는 런던 금속 거래소 LM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제 그 코발트하고 니켈, 리튬 이 가격들이 항상 공시가 되어 있는데 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성일 하이텍은 앞으로 이 가격들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 기준으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그리고 2019년도에도 성일 하이텍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의 영업 손실이 크게 난 적이 있다. 그게 2019년도에 이 니켈과 코발트,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 캐파가 늘어나서 좀 그걸 상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가 늘어날 때. 자, 그럼 반대로 최악은 판매량이 줄는데 리튬과 코발트 가격 또 떨어질 때 이때가 되면 성일 하이텍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시장의 침체가 와서 판매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면 성일 하이텍 영업이익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가 와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그때 또 때마침 공장이 또 증설이 돼서 판매량이 막 증가하는데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막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일 하이텍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아직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고 이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코발트와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아직 이 부분까지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삼성물산이
이 성일하이텍의 이 자원들을 가져가서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뭐 뭔가를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들은 아직 우리 확인할 수 없으니 삼성물산이 물론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일하이텍에 투자하는 팁은 전체 캐파와 그리고 이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마 같이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게 언젠지, 그리고 가격이 대폭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상승해서 얘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데 얘네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얘네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꺾이고 나서 판매 캐파도 줄고 가격도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리세션이 나중에 온다든지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네. 좀 강세를 보이지만은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꺾이는 그런 상황. 네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때 당시 전후로 해서 네. 캐파가 완성되고 하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좀 가동률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는 당연히 빠져 있을 거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전기차 시장의 그런 뭐 장기 성장성을 믿는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때 사실 공격적으로 노려봐도 충분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들어가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은 좀 네, 부담스럽죠. 근데, 약간,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주식이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거는 기업의 뭐 성장성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빠졌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거래는 분명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때도 들어가는 분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웬만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영업이익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앞에서 쌌을 때 사놓은 걸 가지고 지금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이때 매입을 한 거는 비쌀 거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팔아야 될 때 요 뒤에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전체 캐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때는 영업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이 기업을 투자해본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참 이게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네. 정보가 없으면 또 힘든데 정보가 또 너무 많아서 힘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끔 저희 부자TV 리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네가 종목을 분석해서 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냐. 근데 달콤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한 얘기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치잖아요. 운 좋게 그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그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예, 그 운이라는 게 정말 극소수한테만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이 시장은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많이 공부를 하고 분명히 그 과정에는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헷갈려서 틀린 적도 많을 거고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을 볼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으로 쌓여서 나중에 내가 내공을 쌓는 거지, 그게 어렵고 지금 내가 좀 해봤는데 쉽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저는 이 주식시장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저는 그래요. 밖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살아남는 것보다 더더욱 경쟁이 치열하고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발을 들이밀을 곳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별거 없어요. 공부하세요. 예, 나이가 많든 적든 불로소득을 원하면 그 시장에서 내가 내공을 쌓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부딪혀보고 실패를 해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실패도 없이 다 수익을 보고, 그리고 그냥 너네가 분석은 너네가 하면 되지, 나는 그거 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노력한 자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근데 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뭐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스스로 또 판단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정말 그 수익이 내 거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약간 좀 운빨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최 코치님이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부자TV 채널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